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먹거리와 바이러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을 알아보셨나요?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이 1년에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한 4만여 명 정도 발병을 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의 이 증상은 어떤 거냐면, 첫째로는 열이 나요. 그 다음에 추워요. 오한이 오고,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복통, 그리고는 이게 수족이 저리고 이런 현상들이 와요. 그래서 이 병이 오면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뭐냐? 내가 감기 걸렸나? 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은 왜 어떻게 오는가? 그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어떤 바이러스냐? 우리가 잘 아는 수두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어려서 수두를 알아요. 근데 이 수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앓고 난 다음에 이게 나도 어디에 보관이 되느냐면 신경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신경을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척수에 이것이 남아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언제 많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면 50대가 넘으면 왕왕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암이 있다든가 하여튼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병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발병이 됐을 때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또 합병증이 와요. 어떤 합병증이 오는가? 안면마비가 옵니다. 안면마비가 와요. 예를 들어서 이 얼굴과 그 다음에 귀 쪽에 있는 이 신경 쪽에 이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마비가 오죠. 그 다음에 뇌수종이 옵니다. 뇌수종. 그리고 또 이것들이 오면은 어떤 경우에는 방광 같은 데도 이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소변 보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신경을 이게 타고 움직이면서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척추에 이 신경이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쪽에 감염이 돼요. 한쪽에 발병을 하게 되면 한쪽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진이 돋아나고, 발진이 돋아나면서 이게 몸을 이렇게 타고 도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이 출산의 고통보다 크다 그래요.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방법은 이 백신을 접종받는 거예요. 밑에 제가 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이름을 써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백신이 한 48%,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좋은 백신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항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저항력을 회복한다고 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발생한 사람들을 봤더니 출신이 서독 사람들이 많고 동독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두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들냐면 피부라든가 호흡기라든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그럽니다. 항원이라고 그래요. 이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적인지 내 편인지를 구분하는 이를 위해서 비상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판단이 되면 이거를 때려야 될 것인가 피해야 될 것인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전투를 해야 할지 포획을 해야 할지. 포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싸우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서독 사람들이 왜 더 많이 앓는가? 어려서 서독은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집에 살았습니다. 샤워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도 맞았느냐면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바이러스 균, 아주 죽은 힘이 없는 그런 균을 가지고 그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방 접종이라고 그럽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 그런 대로 잘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몸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전투를 하게 되면 기억이 남아요.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해요. 소위 뭐라고 하냐, 항체라고 하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한 번 이긴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항체를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면 요 가슴에 이 티무신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흉선이라고 하는 것에 이걸 보관을 해요. 요 가슴에 이 흉선이 몇 g이냐면 한 3g 정도 됩니다. 근데 요 3g이 점점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요게 나이가 들어서 줄어들게 되면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고 요게 마지막에 마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싸워서 한번 이긴 것들은 갖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항체라고 하는 걸 보관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티푸스를 한 번 앓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뭐 하다고 그래요? 장티푸스 열병 안 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체가 이미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앓고 있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서 이 2주 전에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가 나왔는데 뭐냐면 약 1000명 단위로 두 그룹을 조사를 했어요. 두 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1000명 중에서 약 2% 내지 4% 정도가 이미 바이러스를 앓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는데 자기는 증상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병을 이미 싸운 겁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긴 항체를 이 티무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살다가 다시 이런 문제가 오면 이 티무신에 보관되어 있는 항체를 꺼내서 복제해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싸움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체가 잘 생기는 사람이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살피려고 하면 이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먹거리 프로젝트예요. 오늘 저녁에 먹거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특별히 인체 구조에 의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저항력이 높아지는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저항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가, 그리고 내일은 저항력 강화를 위해서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 강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물의 흡수 원리를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일 살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를 하는 거냐면 저항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쉬는 겁니다. 잘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젝트예요. 스트레스를 잘 이겨야만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루하루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질병인가? 시대마다 이 질병을 이해하는 게 달라서요. 고대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노여움을 갖게 되면 병이 생긴다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뭘 많이 했느냐면 앓으면 푸닥거리를 많이 했어요.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굿을 많이 합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이 화가 나면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의 결과로 오는 게 병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소위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체액의 상태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몸에 균이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1674년에 안톤 반 레벤후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뭘 만드는 것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어느 날 유리를 이렇게 깎아 가지고, 깎는 건 어떻게 깎았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볼록렌지를 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 볼록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걸 만들어가지고 온갖 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에 뭐가 약간 노란한 게 껴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그걸 긁은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이 볼록 렌즈에다가 이걸 딱 들여다 보니까 뭐 움직이는 하나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자기가 봤던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박테리아라고 그랬어요. 박테리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박테리아, 세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발견인지 당신은 몰랐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박테리아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스테르가 바로 이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뭐냐면 세균설이라는 거예요. 세균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600년대, 1700년대에 이 유럽의 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세균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세균에 접촉이 되면 병이 온다. 세균에 접촉이 되면 병이 온다. 세균 자체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뮌헨에 있는 대학에 베텐코프라고는 바로 세균학자가 있었어요. 이 세균학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첫째로는 학생들한테 세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균은 어떤 때 잘 번식을 하는가? 세균은 어떤 때 증식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세균이 어떤 질병을 걸리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그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균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세균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가 이제 이 강의와 함께 이 남은 시간에 뭐냐면 자기 연구실에서 이 세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세균 배양기에다가 이제 세균을 배양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세균 이 배양기 안에다가 세균을 넣고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맞춘 다음에 기계를 이제 닫고 퇴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균의 배양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세균이 증식을 안 한 거예요. 세균이 증식만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지? 어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어제 부지 중에 어떤 액체 하나를 이 배양액에다 떨어뜨렸어요. 이 배양액이 문제인가? 그 액체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 액체가 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 액체가 이 알칼리예요. 약 알칼리야. 그 알칼리인데 그러면 이상하다. 혹시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알칼리에 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하고 오늘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이제 알칼리액을 그 세균들을 다시 집어넣고 또 떨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배양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퇴근을 하고 그 이튿날 다시 출근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세균이 죽은 거예요. 번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텐코프라는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세균에 접촉만 되면 무조건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균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이 되면 죽는구나. 그 어떤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혹시
내가 이 배양을 떨어뜨릴 때 알칼리를 떨어뜨렸더니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 몸도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균에 접촉이 된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강의를 했어요. 평상시처럼 강의할 뿐만 아니라 그날은 무슨 강의를 했냐면 세균에 접촉된다고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세균에 접촉한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뮌헨은 독일에서 변두리예요. 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삼류대학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도 잘 안 믿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믿는 걸 벌써 감지한 교수가 세균을 이렇게 보관한 그것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균을 오늘은 마셔보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말이 맞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대로 세균에 접촉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질병에 걸리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내일 발열을 할 것이고 감염이 돼서 출근을 못 할 것이다 하고 실제 이 세균을 자기의 입에 털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멀쩡하게 출근을 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생긴 하나의 이 학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질설이라는 거예요. 체질설. 여러분 체질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제? 체질. 이 체질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세균에 접촉이 돼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력이 높은 몸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균에 접촉이 되거나 바이러스와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강한 저항력을 가진 체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인체의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거 아주 고전적인 자동차예요. 초기 버전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쇠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쇠와 나무로. 그럼 인체는 뭐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인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재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이에요. 자, 그러면 신토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 무슨 신자죠? 몸신자예요. 토는 흙토예요. 불, 아니 불자에 두 이자예요. 다시 말하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요즘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흙과 인체의 성분을 어느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흙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등등인데 사람의 인체를 조사해봤더니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잘 넣으면 되느냐면요, 농사 잘 짓는 방법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 농사를 어디다 주로 하죠? 흙에다 하잖아요. 근데 흙의 상태에 의해서 농작물의 건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흙은요, 세 가지의 농작물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영양소가 질소, 인산, 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런 비료를 공급할 때 우리는 그 인공적인 비료를 뭐라고 그래요? 비료라고 그래요. 금비, 비료 그래요.
그것을 이 토양에다 집어넣으면 토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으로 가느냐면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인공적인 이 비료를 많이 썼을 때에 토질을 뭐라고 하냐면 산성토질이라고 그래요. 산성토질. 그러면 사람의 몸은 어떠냐? 사람은 영양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영양분이 뭐냐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스턴트, 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체질이 산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산성화된 체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잘 나는 이 작물을 다시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답이에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봐야 돼요. 문제가 무엇이냐? 비료를 잘못 쓴 겁니다. 퇴비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천연 비료를 쓰는데 우리는 그걸 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토질이 다시 뭐로 바뀌어요? 약알칼리로 바뀌어요. 약알칼리로 바뀌면 건강한 농작물이 여기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요, 인공적인 그런 가공식품이 아니라 천연식품, 자연식품을 먹으면 체질이 약알칼리가 되면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버스나 전철 같은 데서 손잡이 잡잖아요. 그 손잡이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걸리느냐? 내 이 저항력이 나빠졌을 때, 체질이 나빠졌을 때만 그런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차를 보면요, 경유를 넣는 차가 있고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고 고급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어요. 차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맞는 이 연료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인체의 구조가 어떠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체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가장 맞는 음식을 식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여러분, 씨 맺는 모든 채소가 뭡니까? 씨 맺는 채소, 곡식이에요. 곡식.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뭐예요? 과일하고 견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먹었던 음식은 뭐냐면 곡류입니다. 그리고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병이 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병 낫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돈이 좀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보통 어지간한 음식 다 중단하고 과일만 실컷 먹고 있으면 낫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식료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료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장 17절로 18절에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범죄하기 전에는 채소를 먹지 않았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왜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 지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소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채소는 원래는 누가 먹던 거냐면 짐승이 먹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 짐승에게는 원래 풀을 준 겁니다. 풀. 근데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엔 음식이 바뀌었어요. 누구 수준으로요? 짐승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음식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 모든 사한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채는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지니. 여기 피는 피채 먹지 말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렌이라고는 박사가 인간의 치아 구조와 입의 크기 그리고 턱 운동과 사람의 구조를 이 음식물과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자의 이가 나오죠? 입과 이가 나오는데 사자의 이의 대표적인 이빨이 뭡니까? 송곳니예요. 이유가 뭘까요? 찢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육식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입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입을 얼마나 많이 벌리느냐? 여러분 혹시 독사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딱 입 벌린 거 보셨습니까? 독사가 뭘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딱 벌릴 때는 얼마까지 벌리냐면 거의 180도에 가까울 정도로 입을 쫙 벌릴 수 있어요. 혹시 자기 입을 지금 이만큼 벌릴 수 있는 분? 입을 이렇게 많이 벌릴 수 있는 분은 DNA를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소를 보세요. 소. 머리가 그렇게 큰데 입이 어때요? 조그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벌려요? 얼마 못 벌립니다. 머리 전체에서 보면 얼마 안 벌려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입을 벌리면 굉장히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치아 구조는 꼭 무슨 구조처럼 생겼냐면 소처럼 생겼어요. 소. 자, 소가 씹을 때 어떻게 씹어요? 소가 어떻게 씹어요? 소가 씹을 때는 눈을 좀 지그시 감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씹을 때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맷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보면 좌우로 돌지만 옆에서 보면 앞뒤로 돕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구조를 놓고 보면요, 육식동물의 입 구조를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육식동물은 뭐를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뚝뚝 잘라서 꿀떡꿀떡 삼킵니다. 잘근잘근 씹질 않아요. 그건 잘근잘근 씹도록 구조가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꼭꼭 씹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내장을 조사해 봤어요. 이 헌팅턴이라고는 박사가 한 건데 이건 1905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아주 전설적인 논문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 보면 육식동물은 이 내장이 파이프형으로 돼 있고 일자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에서 항문까지 척추 밑으로 일자로 거의 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록 돼 있어요. 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근데 초식동물의 내장 구조는 아주 구불구불하고 결장 구조예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이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7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내장 구조는 한 20cm 차이 나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대장이 자꾸 짧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의 변화와 함께 내장 구조가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슬링 올림픽 하면 제일 많이 이 레슬링에서 메달을 따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초식동물처럼 야채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장이 길어요. 대장이 길면 힘을 덜 쓸 수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내장이 짧아요. 왜냐하면 육식을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달라요. 물 먹는 법이 달라요. 물 먹는 법. 자, 초식동물은요. 육식동물은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렇게 물 있는 곳에 가서 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보셨어요? 혓바닥을 갖다 이렇게 놓고 찍어요. 그래서 혀 밑바닥에 물을 묻힌 다음에 이거를 툭 치면
혓바닥 위로 물이 한 방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삼키는 거예요. 혹시 개를 집에서 키워보셨던 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요즘 같은 사료를 먹이지 않고 집에서 먹은 음식 찌꺼기를 먹였던 시절에 보면 개가 밥을 먹을 때 보면 소리가 납니다. 딸끄닥 딸끄닥 딸끄닥.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 혓바닥 밑으로 이 밥그릇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묻고 밥이 묻어서 위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탁 치면서. 그러니까 칠 때마다 쩔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철끄덕 이렇게 쩔끄덕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여러분 혹시 며느리를 얻어놨더니 물을 먹는데 이렇게 찍어 먹는 며느리를 얻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특징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오늘 이거 유리컵이 아니라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요. 여기 위대한 초식동물의 물 먹는 법을 한번 보세요. 이 초식동물은요, 물그릇이 있으면 언제나 운입술을 담굽니다. 그 다음에 쭉 빨아들여요. 혹시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경험들이 있는 분은 느낄 거예요. 소가 물을 빨아들일 때도 운입술을 담근 다음에 쭉 빨아들이다가 이게 그 수면 밖으로 입이 한 부분이 나오면 쭉 빨아들이는 소리가 혹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을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초식동물은 찍어 먹고 육식동물은 이걸 찍어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체온을 조절하는데 육식동물은요, 잘 보세요. 개는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개발에 땀 났다. 여러분, 개는 땀이 안 납니다. 개는 땀이 안 납니다. 돼지 땀 납니까? 돼지 땀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육식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육식동물, 복잡하게 먹는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땀이 피부에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초식동물은 땀이 납니다. 소는 땀 납니다. 소는 땀 나요. 사람 땀 납니까? 땀 안 나는 분이 있죠. 사람인지 조사해 봐야 돼요. 특별히 땀이 잘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여름 같은 때 화장하면 아주 좋아요. 번지지도 않고 아주 간단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망우리에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땀이 피부를 통해서 나와야만 독극물을 뱉어내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얘기해.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너의 모든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부정한 짐승과 이 정결한 짐승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방주에다가 잘 씨를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때 뭐를 얘기하시냐면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얘기,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겠어요. 레위기 17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먹을 것,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모든 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먹을 목적으로 만든 게 있고 먹지 않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레위기 11장 4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육류를 보겠습니다.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뭐한 거 먹으라고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걸 먹어라.
4절입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 토끼까지 얘기했어요. 낙타, 사반, 토끼 같은 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토끼를 보면 색임질 해요, 안 해요? 토끼 색임질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요. 근데 여러분, 색임질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은 반추한다는 거예요. 반추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위장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이 풀이 들어가면 우선 급하게 들어갔다가 이 장이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집어내서 다시 뭐 하죠? 새겨요. 되새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짐승은 먹으라 이거예요. 토끼는 색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양만 색임질하는 것이지 진짜는 색임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이 반추동물의 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얘기했느냐? 토끼는 색임질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끼는 색임질하지만 사실은 반추동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열거되는 짐승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들이 하나예요. 예를 들면 쥐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쥐고기 먹지 말라. 왜 쥐고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흑사병이라고 해요. 흑사병. 패스트균인데 패스트균은 이 쥐에 있었던 균이에요.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약 7,500만에서 2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4억 5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얼마를 걸냐면 17세기 가서야 늘어난 겁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언자와 상속자와 유언 집행자가 급히 파진 웅덩이에 함께 던짐을 당했다. 이 병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했는지 보세요. 유언자는 죽을 사람이잖아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자식이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에요. 상속자와 유언 집행자와 한 웅덩이에 굽히 파진 웅덩이에 함께 던짐을 받았다.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엄청나게 속히 전파가 되었는지. 요즘 우리 이번에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돼지고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열거했던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은 성경에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2003년에 있었던 사스는요 박쥐에서 시작했어요. 박쥐. 그리고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박쥐에서 시작해서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신종 코로나 이번에 난 것도 바로 이 박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친 게 뭐냐? 이거 뭐라고 하죠? 천산갑이래요. 천산갑. 이번에 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 시장, 우한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가축을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런 고기들을 파는 거예요. 뱀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쥐라든가 쥐라든가 천산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은 겁니다. 중국 사람은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거쳐야만 꼭 돼요. 여기 보면요, 이런 숙주를 거쳤어요. 박쥐가 여기 이 사양 고양이, 낙타, 천산갑을 거쳐서 사람에게 왔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세계적인 이 질병들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뭐로 바뀔 수 있냐면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숭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우리가 알죠? 원숭이로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 야생에 있는 이 원숭이 잡아 먹은 거예요. 원숭이 잡아 먹었는데 거기서 뭐가 온 줄 아세요, 혹시? 에이즈가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 병이 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뭐 이런 새들, 이런 새들은 주로 이 전염성이 많은 음식들, 썩은 거라든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식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뭐냐면 먹이사슬해서 세상에서 이것들이 먹고 시체나 썩은 것들을 먹어 정리하는 청소부로 준 거지 사람의 식용으로 목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자꾸 앓게 되는 겁니다. 통영에서 얼마 전에 황금박쥐가 발견됐어요. 황금박쥐. 우리 뭐 그 예전에 TV 같은 데서 막 보잖아요. 황금박쥐 해가지고 무슨 뭐 애들 프로그램 하는데, 자, 그런데 이 황금박쥐가요, 세계의 박쥐는 한 1000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21종이 있어요. 국내의 20% 정도의 가량이 멸종 위기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50년 전에 비해서 9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박쥐, 이 중간 숙주는 과연 몸에 모두 해로운가 하는 거예요. 주로 해충 잡아먹습니다. 박쥐는 소리를 확 지르죠. 탁 하면 중간에 모기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딱 거기에 부딪혀서 반사되면 어디쯤 있다는 걸 알아요. 모기 한 마리도 딱 캐치를 해서 딱 물어요. 근데 이 무는데 1시간에 얼마 정도를 잡느냐면 약 100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있어야 생태계에서 아주 나쁜 해충들을 적절히 정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부가 없어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이 꽃가루 수정을 해요. 미국에서 나온 발표에 의하면 이 1년에 박쥐가 약 229억 원의 이 농업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숙주들, 이런 뭐 박쥐라든가 낙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으로는 이것들이 청소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만 이걸 잘못 먹고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동식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지면 안 될 5대 이 동식물. 첫 번째는 뭐냐면 플랭크톤이에요. 플랭크톤이 우리 바다가 오염되면요,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는요, 우리 어떤 때 굉장히 불편을 주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빨리 분해시켜서 없애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곰팡이예요. 벌도 요즘 벌이 힘을 못 써요. 벌이 힘을 못 써요. 그것 때문에 꽃가루 수정이 안 되는,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씨를 맺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박쥐예요. 동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없어서 안 되는 동식물 네 번째가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박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박쥐를 잘못 활용한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이죠. 자, 그러면 왜 박쥐는 바이러스 숙주가 됐느냐는 거예요. 박쥐의 중국 발음이 벤푸예요, 벤푸. 근데 이 푸가 복이라고는 중국어 발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벤푸 하면서 박쥐를 먹으면 복이 온다, 그런 생각으로 박쥐를 먹는 거예요. 약간 어이가 없지요? 약간 어이가 없지만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박쥐의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바이러스하고 89.1%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같은 거예요. 이 박쥐는 습한 동굴에서 집단 거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면역 체계로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을 해요. 그런데 박쥐는 이 벌레를 잡기 위해서 비행을 할 때 체온이 40도로 올라가면서 이 몸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론이라고 그래요. 감염되면 이걸 이기기 위한 면역 물질이 인터페론인데, 박쥐는 날르면서 인터페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바이러스는 많은데 이겨내요. 바이러스 이 박쥐는. 그러나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짐승과 동물이, 사람이 같이 앓는 병들이 있어요. 병을 같이 앓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 같은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토끼 같은 거는 어떤 질병이 있느냐면 대표적인 게 매독 같은 균이에요.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토끼 키우는 집이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토끼 생식기에 매독균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하고 같이 알아요. 그런 병들. 그래서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쥐가요, 인간과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종 간의 벽이 얇아요. 그래서 인간이 감염되기 쉽고, 그 다음에 박쥐에게는 137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61가지가 이 동물과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공동 감염인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혈액 같은 데 더 많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크기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이러스는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30에서 300 나노미터예요. 이 나노미터라고는 10억분의 1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광학 현미경, 보통 학교에서 보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전문 업체에 있는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병원체는요, 이것이 세균과 박테리아는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파상풍이라든가 또 결핵 같은 거를 알지만, 바이러스는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균과 박테리아는 세포막, 세포벽, 핵이 있어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요, 핵만 있어요. 그리고 RNA와 DNA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보통의 이 바이러스는 단세포로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숙주를 통해서만 이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이가 빨리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발병된 바이러스하고 같은 코로나라 할지라도 한국의 바이러스는 달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 유럽에서 생긴 바이러스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RNA, DNA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형을 잘해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이 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너무나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낼 길이 없어요.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 이 백신을 개발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하면 거의 만들어내기 어렵다, 백신은.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인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홍수 후에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 놓는데 피채 먹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피채.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간 숙주되는 것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돼지라든가 쥐라든가 뱀이라든가 박쥐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소를 위한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노동을 돕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음으로 인한데 특별히 먹으면서 또 무엇까지 문제냐면 피를 같이 먹는 거예요. 피를. 자, 그러면 아까 먹으라고 했던 동물은 특징이 뭐냐? 초식 동물인데 추골 동맥이 목 부위에서 경동맥과 하나로 합쳐진 채로 머리로 들어가요. 초식 동물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뇌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합쳐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육식 동물로 사람이 먹을 때에 이런 동물만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거 도살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 도살할 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잡아서 먹은 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이 기르는 방법도 아주 까다롭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도살 방법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디를 잘라야만 되느냐면 바로 이 경동맥을 잘라야 돼요. 경동맥을 왜 자르냐? 경동맥을 잘라야 피가 한꺼번에 쫙 쏟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동맥을 자르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몸에서 독소를 품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돼지라든가 낙타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혈관이 그렇게 흐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건 먹는 용으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이런 도살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짐승이 죽고 피를 쏟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를 쏟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피를 쏟는 게 중요하냐? 여기 물고기도 나오는데요.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제가 시간이 오늘 없어 이건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혈액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이 산성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자, 보통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고기가 물이 수중에서 위에 뜹니다. 물은 그냥 놔두면 노폐물이 어디로 가라앉죠? 아래로 가라앉아요. 여러분, 아래로 가라앉는 것들은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래 정화하는 능력,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식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사상에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제사상에 뭘로 들리게 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생선은 뭐죠? 조기, 농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싼 겁니다. 하나님은 비싼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싼 거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 싼 것들은 사람이 먹도록 된 게 아니라 자연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굴 한번 볼까요? 굴? 제가 이 동영상을 시간이 걸려서 안 가지고 왔어요. 굴 개체 하나가 시간당 5리터의 물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화 목적으로. 이건 원래 식용이 아니에요. 한 분이 이용수 선생님 같이요, 침례받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침례받지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목사님, 근데 다 좋은데 난 이 교회 다니면 성질이 나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성질이 납니까? 그랬더니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아주 이분이 신명이 났어요. 신명이 나가지고 말이 그래 세상에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왕은 아무거나 먹습니까? 좋은 것만 먹습니까? 왕이야 좋은 것만 먹지요. 그 좋은 걸 어디서 모읍니까? 찐상 받지 않습니까? 각처에서 좋은 거 모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건 먹지 말라고 했냐면 치사하고에 먹는 것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왕은 상스러운 걸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고상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대의 먹는 음식을 보여다오. 그것이 그대의 인격이니라.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보았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아주 공중질서를 안 지키고 아주 거칠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게 라이드형으로 생겼어요. 라이드가 뭔지 아시죠? 혹시 햄은 아시나요? 베이컨 아셔요? 돼지 도살법에 보면 돼지의 체형을 여러 개로 형돼. 그 중에 하나가 라이드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분이 딱 하는 걸 보니까 미안한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혹시 여러 마리 키우면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보셨어요? 들어받고 그냥 밀어내고 그냥 먹고 그래요. 근데 그 목욕탕에서 보니까 막 남의 거 그릇 가져가고 막 필요한 거 가져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보니까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정화를 통해서 해조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굴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귤은 임의 패류예요. 그래서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흡입을 하고 거기서 이 여과 섭식을 통해서 바다를 정화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랭크톤 조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설명을 하려니 시간이 좀 없네요. 뉴욕시에서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자메이카 많이 있는데 오염이 됐을 때 이 굴을 갖다가 집단 많이 갖다가 이식을 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먹지 마라 이겁니다. 먹지 말아라. 새도 있고 곤충도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말을 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 꼭 해답이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바이러스가 더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군다나 피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 속에 이미 해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답을 아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불안하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꾸로 돌아가서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세상이 공포를 느끼지만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통해서 왕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사시며 중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 같은 사람이 먹어야 할 깨끗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취급하는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는 지혜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VIP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